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했던 함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서양의 위대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떠나기 무려 80년도 더 전에 이미 아득한 대양을 가로지르며 세계를 누볐던 미지의 세력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척이 넘는 엄청난 수의 함선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배에 올라탄 인원만 해도 무려 27,000명에 달했다는군요. 이토록 압도적인 규모의 함대가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갔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들리지만 이는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전례 없는 대항해의 주역이었던 이 거대한 함대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 찬란했던 항해는 호련히 멈춰 서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거대한 함대가 왜 갑작스레 사라졌는지 그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목적을 넘어 한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선택이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었던 엄청난 기회가 과연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내막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이야기는 15세기 초 명나라의 위대한 황제 영락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조카의 황위를 빼앗고 보위에 올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원대한 야망과 비전을 품었던 인물이었죠. 영락제는 명나라를 단순한 중원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중심이자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드넓은 바다를 향해 있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인물을 발탁하게 됩니다. 바로 환관 정화였죠. 당시 환관은 황제의 측근이었지만 군사작전의 총사령관 자리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슬람교도 집안 출신으로 서역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항해 지식을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영락제는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대항해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시기 명나라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조선 기술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죠. 명나라가 건조했던 함선들은 보선이라 불렸는데 그 크기는 서양의 갤리온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보선은 길이 130m, 폭 50m에 달했으며 수천 톤의 화물과 수백 명의 인원을 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와 같았죠. 이 거대한 보선들은 여러 개의 돛대와 견고한 선체를 자랑하며 당시 어떤 바다의 거친 파도도 견뎌낼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영락제의 명을 받은 정화는 이 보선들을 앞세워 첫 항해를 위한 대규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난징의 용강부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배들이 정박했고 수만 명의 선원과 병사, 기술자, 통역가, 의사 등이 한데 모여 장대한 출정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을 겁니다. 거대한 돛대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깃발들은 바람에 펄럭이며 황제의 위용을 드높였죠. 마침내 1405년 명나라의 첫 대항해가 시작되는 날 정화의 지휘 아래 수백 척의 함대가 웅장한 백고동 소리와 함께 돛을 올리고 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온 세상을 압도하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황제의 꿈을 싣고 거침없이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과연 이 위대한 함대는 어떤 이야기들을 세상에 펼쳐 보였을까요? 그 거대한 함대가 미지의 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뒤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정화의 대항해는 실로 놀라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명나라 함대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인도양, 아라비아 반도, 심지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다다랐죠. 그들은 조공 무역을 통해 명나라의 위세를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각지의 진귀한 물품과 이국적인 문화를 중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기린이나 타조 같은 생소한 동물들이 황궁에 등장했을 때 백성들은 황제의 위대한 업적에 감탄하며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화의 함대는 단순히 바닷길을 연 것이 아니라 명나라를 해양 강국으로 각인시키며 동서양 문명 교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영광스러운 항해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424년 대항해 시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추진했던 영락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명나라의 해양 정책에는
거대한 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부재는 곧 황국 내 정치 지형의 급변을 의미했습니다. 영락제 시절의 힘있는 환관 세력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갔고 그 빈자리를 보수적인 유교 관료들이 채우기 시작했죠. 이들은 정화의 대항해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교 관료들에게 있어 명나라는 천하의 중심이자 땅을 기반으로 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자 상업적인 이득만을 좇는 천박한 활동의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얻는 이득보다는 육지 국경을 굳건히 지키고 백성들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도리라고 굳게 믿었죠. 그들은 정화의 함대가 가져오는 이국적인 곡물과 무역 이득을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비용으로 치부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국 내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환관들은 황제의 유지를 받들어 해양 진출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유교 관료들은 이 모든 것이 국력을 소모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정화의 대항해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거대한 함선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천문학적인 목재와 인력이 투입되었죠. 수만 명의 선원과 병사들의 급여와 식량, 그리고 각국에 선물할 값비싼 비단과 도자기 등 교역품 준비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황궁 재정 보고서에는 끝없이 쌓여가는 지출 내역이 관료들의 고뇌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북방 국경 방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북방 국경은 몽골족의 끊임없는 침략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광활한 만리장성을 따라 병사들이 추위와 싸우며 국경을 지키는 모습은 늘 불안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영락제 사후의 정치적 혼란과 보수적인 유교 관료들의 득세,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압박, 북방 방어의 시급성이라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명나라는 대항해 정책을 포기하고 해금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해금 정책은 말 그대로 바다를 닫는 정책이었습니다. 민간의 해외 무역을 전면 금지하고 대형 선박 건조를 제한하며 해안 지역 주민들의 활동까지 엄격하게 통제하는 극단적인 조치였죠.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정화는 더 이상 새로운 원정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휘했던 웅장한 보선들은 더 이상 푸른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지 못하고 항구에 묶인 채 쓸쓸히 녹슬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했던 함대가 한순간에 그 빛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양 강국으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던 명나라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린 이 결정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영락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원대한 해양 원정의 꿈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잦아들듯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황국 내부에서는 영락제 시대의 과감한 정책들을 두고 격렬한 논쟁의 불길이 치솟았죠. 특히 환관 세력의 등용과 대외 원정을 지지했던 영락제의 통치 방식에 반기를 든 것은 바로 보수적인 유교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을 향한 대규모 원정 함대의 움직임을 명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사치스럽고 비생산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보수 관료들은 명나라의 진정한 힘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농업을 장려하며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바다 건너 이국적인 문물과 조공을 받아오는 일은 막대한 비용만 잡아먹는 낭비일 뿐이었죠. 실제로 정화 함대의 7차례에 걸친 원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 출혈을 동반했습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거대한 보선들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물론 수만 명에 이르는 선원과 병사들의 급여와 식량, 그리고 각국에 선물할 값비싼 비단과 도자기 등 모든 것이 명나라의 국고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재정 보고서에는 늘 적자가 쌓여갔고 고뇌하는 관료들의 표정에는 깊은 우려가 드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차라리 더 시급한 문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북방 국경의 안보였습니다. 만리장성 너머에서 끊임없이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몽골 쪽은 명나라에게 늘 현실적인 위협이었거든요.
드넓은 국경을 따라 병사들이 추위와 싸우며 국경을 지키는 모습은 언제나 불안한 현실이었고 그들에게는 먼바다의 이국적인 항해보다 눈앞의 북방 방어가 훨씬 더 절실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영락제 사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보수적인 유교 관료들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압박과 북방 방어의 시급성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명나라는 대항해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해금 정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해금 정책은 말 그대로 바다를 닫아걸고 민간의 해외 무역을 전면 금지하며 대형 선박 건조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해안 지역 주민들의 어업 활동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철저한 쇄국 조치였습니다. 정화는 7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뒤 다시는 새로운 원정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세계를 누비던 웅장한 보선들은 더 이상 푸른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지 못하고 항구에 묶인 채 쓸쓸히 녹슬어갔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했던 함대가 한순간에 그 빛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해양 강국으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던 명나라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린 이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명나라는 이 선택으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었을까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명나라가 스스로 바다의 문을 닫고 해금 정책을 택했을 때 그들은 눈앞의 북방 방어와 재정 안정을 얻었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해양 강국으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말았죠.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항해 기술과 웅장한 함대를 자랑했던 명나라는 이제 더 이상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육지의 국경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해양을 통한 무역과 문화 교류의 기회를 잃어버리며 세계사의 흐름에서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함대가 누비던 인도양과 아프리카 동해안을 명나라가 문을 닫은 사이 서구 탐험가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발견했죠. 콜럼버스나 바스쿠 다 가마의 대항해가 시작되면서 세계는 급변했고 서구 열강의 갈레온선들이 명나라가 닫아버린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며 해양 패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광대한 식민지를 확장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강력하게 부상했지만 중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선택은 수백 년 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죠.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서구 열강이 아시아로 밀려들어왔을 때 이미 해양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잃어버린 중국은 그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편 전쟁과 같은 치욕적인 불평등 조약들은 명나라가 수백 년 전 내린 해금 정책의 장기적인 결과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자 가장 진보된 문명을 자랑했던 중화제국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뒤처지고 비극적인 역사를 겪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닫힌 문의 선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화의 웅장한 보선들이 더 이상 푸른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지 못하고 항구에 묶인 채 쓸쓸히 녹슬어갔던 그 순간은 단순한 함대의 해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제국이 가질 수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 즉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문명으로 발전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만약 명나라가 해금 정책 대신 개방과 교류의 길을 계속 걸었다면 역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서 대양을 누볐던 정화의 함대가 서구 열강의 등장보다 먼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항해가 단순히 조공국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진정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과 문화를 끊임없이 교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동양 문명은 서양 문명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개척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에 직접 답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대항해와 그 이후 명나라의 해금 정책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한 국가의 거대한 선택이 수백 년 후의 미래에까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방과 포용이 한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에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명나라의 선택이 보여주듯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결국 도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해양 패권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정화의 함대가 드넓은 바다를 통해 문화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위를 선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계는 바다를 통해 연결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명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역사는 가정의 질문에 답하지 않지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